그날 혹한기 훈련장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하얀 눈밭 한가운데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바닥에 살이 찢어져 피가 눈 위로 번졌고 손가락 사이로 젖은 로프의 감촉이 미끄러졌다. 로프 끝에는 방금 끌어올린 선임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보라는 나를 덮고 숨은 목구멍에서 얼어붙어 덜컥거렸지만 그 모든 것보다 무거운 건 단 하나. 손에서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 그 체온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버틴다. 지금은 놓지 마. 누군가가 양쪽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괜찮아? 손 좀 봐.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낯설지 않았다. 주변의 군화 소리가 눈을 뽀드득 밟았다. 누군가가 경례하며 외쳤다. 대령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빛이 한순간 번쩍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노인에게 쏠리는 공기의 방향을 나는 뼛속으로 느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트럭의 철판 바닥은 차가웠다. 구급병이 내 손을 붕대로 감싸며 물었다. 감각 남아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창 밖으로 회색 하늘이 흘러갔다.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만 남아 돌았다. 절벽 중간에 매달린 선임의 눈. 나 떨어지면. 그 뒤의 말은 눈보라에 씻겨나갔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누군가에게 전해달라는 말. 누군가의 인생에 남을 한 문장. 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가 익숙한 듯 날카로웠다. 하얀 천장, 흰 커튼, 붉은 손. 아버지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다. 모자가 벗겨지며 눈발이 소매에서 떨어졌다. 내게 다가오는 걸음새는 군인이 되기 전의 다정함과 군인이 된 이후의 절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부끄러움과 안도, 긴장이 뒤엉킨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한 박자 쉬고 미소 지었다. 오늘 너는 내 이름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자지 못했다. 손끝이 욱신거렸다.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저리고 화끈거렸다. 커튼 뒤편으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멀어졌다. 간간이 누군가의 신음, 카트 바퀴의 소리. 눈을 감으면 절벽의 어둠이 다시 떠올랐다. 손이 미끄러지고 로프가 비명을 지르던 소리. 그리고 그 순간 손가락을 더 조였던 내 안에서 나조차 알지 못했던 힘. 다음 날 아버지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종이는 세월을 머금은 색이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 군필 남자의 둔탁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창밖의 한방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혹한기 훈련에서 한 전우를 구했지. 그 전우는 결국 내 어깨 위에서 숨이 끊어졌어. 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야. 평생 내 지갑에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길고 멀었다. 나는 편지의 종이결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살갗에 닿는 낯선 상처의 촉감처럼 묵직하고 조심스러웠다. 며칠 뒤 조사가 시작됐다. 절벽 하강 훈련 중 발생한 장비 이상. 나는 조사위원회 앞에 앉았다. 양쪽에서 장교들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로프의 마모, 카라비너의 잠금 각도, 장비 점검표의 서명 시각. 나는 그날 아침의 공기 냄새까지 떠올릴 수 있었다. 얼음처럼 무겁고 금속처럼 차가웠던 공기. 내가 로프를 잡을 때 느낀 미세한 섬유 뭉침, 그 힘줄 같은 저항.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느끼기에는 로프 내부 심이 어딘가에서 끊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균열이 안에서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메모했다. 조사위원회는 결론을 냈다.
장비의 피로 누적, 점검 주기와 환경 변수의 불일치, 누구의 단독 책임으로 몰아가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한 번씩은 뒤돌아보아야 할 결론. 나는 그날 밤 내 수첩을 펴고 새로 기록했다. 눈이 오는 날의 로프는 어제와 같은 로프가 아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자. 복귀식은 서늘한 햇살과 바람 사이에서 열렸다. 군악대의 금관이 하늘을 밀어올렸다. 부대장의 목소리는 명료했고 내 이름이 정확히 발음되었다. 훈장을 받을 때 내 손등의 붕대가 바람에 살짝 들썩였다. 동기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비아냥은 어설픈 미안함으로, 미안함은 조심스런 존중으로, 존중은 오래 보아야 생기는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 동기가 다가와 말했다.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였어. 선임의 어머니가 부대로 찾아왔다. 그녀는 마른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이 살아서 당신 곁에 남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어머니는 몇 번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이 눈보다 느리게 바람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나는 손에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체력 단련장을 찾았다. 철봉을 잡을 때마다 짧게 숨이 섞였다. 피하지 말자. 멈추면 더 아프다. 뼈에 새기듯 반복하며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누군가가 나를 백없이 들어온 애라고 부르던 기억은 이제 오래된 회화처럼 벽 뒤로 물러났다. 남은 것은 내 발걸음, 내 호흡, 내 손등의 얇은 흉터, 그리고 내 이름. 아버지는 매주 한 번 퇴역자 모임 끝에 내게 전화했다. 잘 지내냐로 시작해 밥은 먹었냐로 끝나는 짧은 통화. 어떤 날은 오래 이야기했다. 그가 처음 전방에 갔던 날, 비상 소집 사이렌의 소리, 뜨끈한 국물의 맛, 새벽 공기의 냄새. 그는 종종 말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이 먹으면 겨울이 더 길게 느껴진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나는 장비고의 불빛 아래 서 있었다. 낡은 장갑, 젖은 로프, 굳은 매듭들. 나는 장비 담당 하사에게 말했다. 혹한기 장갑은 손가락 끝 감각을 살리면서도 보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감각을 포기하고 보온을 택한 구조예요. 구조 상황에서는 감각이 생명입니다. 그는 팔짱을 풀고 장갑을 뒤집어 보았다. 내가 모델을 가져와라. 설득해봐야 바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자료를 뒤졌다. 손가락 두 마디까지 분리된 하이브리드 구조. 젖은 상태에서 마찰 계수를 올리는 내피 체질. 주기적인 삶과 건조에 견디는 봉제. 시제품을 확보하고 작은 회의실에서 시연했다. 얼음 위에 로프, 장갑을 낀 채 매듭을 푸는 시간, 같은 매듭을 묶는 시간, 미끄러짐의 정도. 숫자가 말을 했다. 현장은 조용해졌다. 결국 장갑은 바뀌었다. 아무도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지만 그 장갑은 장비고의 표준함에 들어갔다. 나는 그 표준함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게 웃었다. 한편 동기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야간 경계 근무에서 교대하는 순간 동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무서웠냐? 나는 솔직히 말했다. 무서웠어. 무서우니까 더 빨리 움직였어. 민수는 웃었다. 나는 무서우면 얼어붙거든. 우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는 말을 이었다.
근데 있잖아. 너한테 미안했다. 처음에 그랬던 거. 나는 겨울밤 하늘에 미세한 별알갱이들을 올려다봤다. 우린 다 처음이었잖아. 봄이 오기 전 부대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절벽 하강 훈련 코스에 노년 참관객 프로그램이 생긴 것이다. 지역 보훈단체 요청으로 퇴역 군인들과 전사자 유가족들이 훈련장을 둘러보고 병사들과 짧게 대화하는 시간. 누군가 말하길 우리에게는 그들의 기억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우리들의 현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처음엔 그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정문 앞에서 지팡이의 의지에 들어오는 한 할아버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의 어깨는 굽었지만 눈빛은 군기처럼 반듯했다. 그날 훈련이 끝나고 휴게 천막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내 앞에 와서 앉았다. 작은 손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젊은 병사들이 웃고 있는 사진. 가운데 선명한 미소를 가진 남자가 있었다. 내 아들입니다. 23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잔잔하게 젖어들었다. 아들이 떠난 뒤로 겨울이 참 길었지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사진을 오래 봤다. 23의 그 미소가 누구의 집에서는 밥그릇의 자리, 겨울 이불의 무게, 문 여닫는 소리였겠구나.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어머니는 아들의 체온을 다시 안았을 겁니다. 나는 할머니 손의 따뜻함에 잠시 눈을 감았다. 내 손등의 흉터가 그 온기에 녹아드는 것 같았다. 이듬해 초여름, 부대는 상간마을을 돕는 비상지원 훈련을 준비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산사태와 고립이 빈번했고 실제 상황을 대비한 모의 훈련이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장맛비가 일찍 거칠게 내렸다. 사흘밤 낮 내린 비로 계곡은 강처럼 불어났고 도로는 끊겼다. 마을 하나가 고립됐다. 지휘실은 실제 투입을 결정했다. 나는 수색 구조팀에 배치됐다. 헬기 투입이 어려웠다. 비가 너무 세고 바람이 뒤엉켜 있었다. 우리는 도로 끊긴 지점에서 도보로 진입해야 했다. 맨 앞줄에 내가 등짐에 로프와 하강 장비, 구급 키트를 정리해 넣었다. 어깨끈이 쇠처럼 어깨를 눌렀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찢어진 듯 쏟아졌다. 개울은 이미 개울이 아니었다. 부서진 다리 위에 노인 두 분이 비닐우에 하나를 나눠 쓰고 서 있었다. 저 안에 할머니가 혼자 계셔요. 다리가 끊겨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떨렸다. 지휘관은 즉시 팀을 나눴다. 나는 민수와 함께 저수지 옆 경사면으로 돌아 올라가 개울 상류에 로프를 걸어 안전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배수로처럼 된 언덕에서 흙이 흘러내려 부추가 미끄러졌다. 나는 손으로 땅을 붙잡으며 조금씩 올라갔다. 손톱 사이로 진흙이 파고들었다. 로프를 나무 두 그루에 걸고 1차 고정. 민수가 카라비너를 건네주며 소리쳤다. 왼쪽은 약하다.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우리는 빗속에서 매듭을 두 겹으로 엮었다. 매듭을 당겼을 때 그 질긴 저항감은 겨울의 절벽과 닮아 있었다. 안전라인 위로 첫 번째 대원이 건넜다. 물은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발목에 돌이 휩쓸려 부딪혔다. 나는 두 번째로 건넜다. 물살이 몸을 밀어내려 했고 라인이 어깨를 먹먹하게 당겼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기와지붕이 낮게 웅크린 채 비를 맞았다. 한 집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두드리자 조그맣고 마른 할머니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아이고, 할머니는 말보다 눈물로 먼저 인사했다.
나는 작은 몸을 이불로 감싸고 방수포에 눕혔다. 들것 대신 비상포대의 모서리를 잡아 빗속으로 나왔다. 물은 앞서보다 더 거칠었다. 민수가 앞에서 길을 트고 내가 뒤에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머니, 발끝에 힘 주셔야 해요. 조금만 예. 할머니는 숨을 고르는 사이사이에 중얼거렸다. 젊은 사람들, 이런 날도 나와. 아이고. 계곡을 건너는 순간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안절 라인이 가슴을 조였다. 발끝이 떠오를 때마다 바닥을 더듬었다. 할머니의 체온이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세게 안았다. 조금만요. 다 왔어요. 숨이 거칠어지고 피가 눈을 찔렀다. 라인의 반대편으로 무사히 건너자 마을 사람들의 손이 뻗어왔다. 어깨에 올린 체중이 가벼워졌다. 그 가벼움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휘관이 소리쳤다. 우리는 또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밤 우리는 7집에서 노인과 아이, 임산부를 안전지대로 옮겼다. 새벽 무렵 비가 잦아들었을 때 나는 벌처럼 짙은 진흙으로 변한 골목에 주저앉았다. 비린 흙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 오래된 장판의 냄새가 뒤섞였다. 숨을 길게 내쉬자 배 안쪽의 공기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 같았다. 사흘 뒤 마을 회관에서 작은 감사자리가 열렸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민요가 나왔다 꺼졌다. 노인들은 종이컵에 미지근한 보리를 따라 건넸다. 한 할아버지가 내 앞에 와 서더니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손바느질로 꿰매져 있었다. 우리 집 큰애가 군대 있을 때 그 아이가 수놓던 거요. 오래 묵혀두었다가 이제 줄 때가 생겼네. 나는 손수건을 받았다. 바느질은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에 애정이 응고되어 있었다. 손수건 끝이 내 손등의 흉터를 부드럽게 스쳤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부대로 돌아온 뒤로 나는 자원해서 초급자 대상 로프 매듭 교육을 맡았다. 첫 수업 날 눈빛이 아직 젖어있는 신병들이 내 앞에 줄을 섰다. 매듭은 손끝의 언어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말보다 먼저 닿고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들은 처음엔 서툴렀다. 손가락은 자꾸 엉켰고 로프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각자의 손을 잡아 매듭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다. 여기서 숨을 쉬게 해줘야 해요. 너무 조이면 죽고 너무 느슨하면 도망가요. 누군가가 피식 웃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각자의 손에 작고 단단한 생명이 탄생하는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내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남긴다는 사실이 내 어깨를 가볍게 했다. 가을이 왔다. 해가 짧아지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부대는 도시 외곽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마당에는 국화가 피었고 벤치에는 바람이 앉았다. 한쪽 구석에 작은 사진전이 열렸다. 전쟁터의 사진, 훈련장의 사진, 누군가의 젊은 날의 웃음. 나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셔터 한 번이면 지나가는 장면을 붙잡을 수 있다면 고통과 후회, 사랑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때 내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하얀 머리의 할머니였다. 그는 사진 속 어떤 젊은 남자를 가리켰다. 저 아이가 내 남편이었어요. 저 뺨의 보조개가 참 예뻤지.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이내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당신이 한 일이 내게는 겨울을 조금 덜 춥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이해했다. 누군가의 겨울이 덜 춥다. 그게 아마도 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일지 모른다. 겨울이 다시 왔다. 훈련장의 공기는 첫 해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나는 다르게 숨 쉬고 있었다. 절벽 하강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내가 지휘선임이었다. 로프의 결, 바람의 방향, 대원의 발디딤,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첫 번째 조가 무사히 내려가고 두 번째 조가 대기했다. 한 신병이 손을 든다. 하사님, 무섭습니다. 나는 웃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어. 무서우면 약속을 떠올려라. 약속이요? 위에 남길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여기에 손가락 두 마디의 약속을 묶어. 나는 그의 장갑 낀 손을 잡아 매듭을 가리켰다. 이 매듭이 내 약속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려가던 그의 어깨가 조금 덜 떨렸다. 그날 훈련을 지켜보던 노년 참관객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마을에서 만났던 할머니였다. 지팡이를 짚고 훈련장을 천천히 걸어왔다. 내 눈을 찾은 그는 환하게 웃었다. 손수건 잘 쓰고 있지요? 나는 웃으며 손목에 감고 있던 그것을 보여주었다. 끝에 수놓인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다. 당연하죠. 할머니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나도 젊을 땐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살리는 건 젊음이 아니라 마음이더군. 그 말은 단단했고 오래 남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넘어졌다. 집 앞 계단에서 잠깐 어지러웠다고 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 그는 반쯤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도 늙는가 보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날 밤 그의 방 선반을 살폈다. 오래된 군모, 기억하듯 접힌 편지, 낡은 가죽 지갑, 그리고 지갑 속 그 편지. 우리 집안은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 속에 넣고 지갑을 덮었다. 아버지는 방문에 기대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편지 언젠가 내가 갖고 있어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버지 거예요. 그는 웃었다. 아직은. 새해 첫날 나는 부대 연병장 한가운데 섰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얇은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춥지 않았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울리던 어떤 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보려면 내 발걸음이 먼저 가벼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해 봄, 나는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체육관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맑았다. 나는 로프를 꺼내 작은 매듭을 보여주었다. 이건 목숨을 지켜주는 매듭이에요. 친구를 잡아주는 매듭이기도 하고.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럼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우면 약속을 떠올려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밥 먹었다고 말하겠다는 약속. 친구랑 내일도 같이 놀겠다는 약속. 그런 약속들이 너를 붙잡아줘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체육관의 나무 바닥은 오래된 악기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여름이 되자 부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산악구조대와 합동훈련이었다. 날씨는 맑았고 나무는 진 녹색이었다.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시야를 확인했다. 아래로 펼쳐진 숲은 푸른 바다처럼 끝이 없었다. 새로운 조합의 끈, 더 가벼운 하강장치, 더 안전한 헬멧 고정 방식. 나는 작은 것들을 고치고 바꾸는 일을 계속했다.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현장은 기억한다. 손끝이 기억하고 발바닥이 기억하고 눈발이 기억한다. 가을 저녁 부대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익숙한 이름이었다. 내가 구해낸 선임의 어머니. 편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맛있고 바람이 좋고 해가 지는 것이 아깝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돌려준 것은 목숨 하나가 아니라 시간 전체였어요.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수첩에 끼웠다. 수첩은 한 해의 겨울과 봄과 여름을 지나며 두꺼워져 있었다. 낡은 손수건의 가장자리가 작은 깃발처럼 그 사이에서 나풀거렸다. 겨울, 세 번째 혹한기가 돌아왔다. 이제 나는 0점 조준을 다시 하듯 호흡을 가다듬었다. 신병들의 발소리는 여전히 어설펐지만 그 어설픔 속에 단단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아이처럼 웃는 얼굴들과 주름이 깊어진 얼굴들을 동시에 떠올렸다. 내가 붙잡았던 로프의 감각과 누군가가 내게 건넨 고마움의 온도,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어느 날 밤 아버지와 나란히 걸었다. 눈은 가볍게 내렸고 가로등은 노랗게 떨렸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때 나에게 군대는 벽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너를 보니 길이더구나. 사람을 이어주는 길. 나는 가만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먼저 걸어놓은 길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길을 내가 너의 발로 다시 걸었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발자국 두 줄이 나란히 이어졌다. 그의 마지막 날 부대 체력 단련장 창가에 서서 내 손등의 흉터를 바라봤다. 희미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안다. 어떤 흉터는 남아 있어야 한다. 잊지 않기 위해, 다시 붙잡기 위해, 두려움을 무릎 꿇리기 위해. 신년 첫 훈련에서 한 신병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하사님, 저는 체력이 약하고 거기다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다들 저를 낮게 봅니다. 나는 웃었다. 나도 그랬어.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정말요? 응,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입이 아니라 발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의 장갑끈을 고쳐 묶어주었다. 손끝에 약속을 묻고 발끝에 시간을 묻고 그러면 길이 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다. 봄비가 내리는 날 나는 부대 밖 작은 공원에서 노인 한 분을 만났다. 벤치 위에 비틀거리며 앉아있던 그분은 내 군복을 보자 반가운 듯 웃었다. 나는 옛날 군인이요. 예, 선배님. 그대들은 좋겠네. 늙어서도 그대들을 보면 내가 덜 늙은 기분이 든다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도 우리도 결국 같은 겨울과 여름을 지나간 사람들. 나는 우산을 조금 더 그의 쪽으로 기울였다.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구슬처럼 매달렸다. 떨어졌다. 내 방 책상 서랍에는 3개의 것이 나란히 들어있다. 손수건 하나, 선임 어머니의 편지 하나, 아버지가 준 오래된 편지 하나, 그리고 내 수첩. 나는 가끔씩 그것들을 꺼내어 순서를 바꿔본다. 기억은 순서를 바꿔도 무게를 잃지 않는다. 다만 다른 빛으로 보일 뿐이다. 그날 혹한기 훈련장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던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떨고 있지 않다. 나는 계속 걷고 있다. 그 순간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동시에 그 순간을 품고 어느 늦겨울 부대 강당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제목은 전후, 시간, 이름, 포스터는 누가 만들었는지 투박했다. 나는 짧은 이야기를 부탁받았다. 강당 첫 줄에는 노년들이 앉아 있었고 중간 줄에는 동기들이, 맨 뒤에는 신병들이 모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혹한기 훈련장에서 한 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손은 피로 젖어 있었고 어떤 손은 주름이 깊었습니다.
모두 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였다. 나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오래 불리다가 잊히고 어떤 이름은 한 번 불리고 평생 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스스로 부르기 위해 훈련합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 이어졌다. 박수 소리 사이사이에 누군가의 숨이 들렸다. 행사가 끝나고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뼈대가 드러나 있었고 손등에는 반점이 많았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나는 되물었다. 무엇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고맙소.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다. 밤 부대불이 하나둘 꺼졌다. 연병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생각보다 많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 발자국 옆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누군가의 옆모습, 누군가의 뒷모습, 누군가의 이름. 나는 천천히 수첩을 꺼냈다. 오늘 날짜를 쓰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도 손끝의 약속을 지켰다. 그날 혹한기 훈련장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그 울음은 끝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건네진 이름의 시작이었고 누군가의 겨울을 덜 춥게 만드는 작은 불씨였다. 내일도 눈은 내릴 것이고 로프는 젖을 것이고 손은 다시 저릴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약속을 매듭으로 묶는 사람들이다. 그 약속은 바람에 풀리지 않는다. 눈보라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늙은 손에도 어린 손에도 같은 결로 남는다. 나는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본다. 그리고 내가 구해낸 전우의 이름을, 나를 구해준 사람들의 이름을, 겨울마다 생각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불러본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진다. 손수건의 가장자리가 손목을 감싼다. 작은 바느질의 매듭들이 내 맥박 위에서 박자를 맞춘다. 눈은 내리고 바람은 분다. 우리는 걷는다. 서로의 발자국에 발을 겹치며 서로의 겨울을 덜 춥게 하며 서로의 이름을 오래 부르며 그리고 언젠가 아주 느린 오후에 나는 내 수첩을 덮고 미소 지을